지난 23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들이 장거리 연합 초계비행 훈련을 실시했고, 러시아 공군 소속의 A-50 공중조기경보 동작에는 2차례에 걸쳐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것이다. 이에 맞서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도 두 나라 군용기들이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자마자 대응에 나섰다. 이 가운데 F-15K는 공중급유 없이 독도에서 약 30분간 작전이 가능한 공군의 유일무이한 전투기다. 우리 공군의 적절한 전술 조치 절차 덕에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이날 동해 상공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변국 군용기 30여 대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F-15K 전투기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1, 2차 사업에서 최종 기종으로 선정되면서 2012년까지 총 60대가 도입됐다. 이미 실전에서 능력이 입증된 F-15의 최신 모델로 우리 공군의 요구사항이 더해져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 때문에 기존 F-15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전투력과 생존성 그리고 유지 능력을 자랑한다. F-15K는 슬램이글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전승을 거두다 또는 타격을 가하다는 의미의 슬램과 F-15의 상징인 이글을 조합해 탄생했다. 1,800km 이상의 전투 행동 반경을 갖는 F-15K 전투기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전략 표적 공격이 가능한 전투기이다. 특히 다른 나라의 F-15 계열 전투기와 달리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 운용한다. 또한 무게가 2.5톤에 달하는 지하시설물 파괴에 특화된 GBU-28 벙커버스터도 사용한다. 이밖에 공중전 능력도 상당하다. 조종사가 주시하는 방향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해주는 헬멧 장착 시현 장치와 1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AN/APG-63 레이더 그리고 강화된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군의 전력화된 후 동부가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사이 주변국인 러시아의 경우 동북아 지역에 최신형 전투기인 수-35S를 배치했으며,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F-15J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도 주변국 신형 전투기에 맞서 현재 운용 중인 F-15K 전투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그레이드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 보잉사의 최신형 F-15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이글과 유사한 사양을 갖게 된다. 우선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 대신 능동전자주사 배열인 APG-82를 장착하고 적의 위협을 정확하게 찾아내 경고하고 교란 작전을 수행하는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인 투즈가 적용된다. 또한 전투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임무 컴퓨터도 능력이 대폭 향상된다. 올해 들어 우리 군의 합동 전략목표 계획서에 F-15K 개량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사업에 들어가려면 꽤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의 잦은 방공 식별구역 침범과 영공 침범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F-15K 개량 사업을 국방종기 계획에 적극 반영해 조속히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공군의 F-15K는 AESA가 통합된 중국형 플랭커 전투기와 항공자위대의 F-15J 개량형 등이 등장하면서 점차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공군은 이미 위상 배열 레이더인 저격 MF 계열 레이더를 탑재한 수-30MKK-5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대에는 AESA 레이더를 탑재한 J-16 다목적 전투기 등이 F-15K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우리 공군 역시 핵심적인 주력 전투기인 F-15K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변국 공군의 4세대 전투기 세력의 현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AESA가 통합된 미 공군의 개량형 F-15E는 물론 이스라엘 공군의 F-15I 역시 AESA를 통합하는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임무 장비 구성이 레이더 AN/AL-Q135M, AN/AR-56C1 등은 장기적으로 운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 F-15K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 공군 등이 F-15의 장기 운용을 염두에 두고 채택한 장비들을 통합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이 F-15K를 도입할 당시에는 스위트 4E가 가장 최신의 OFP였지만 현재 F-15의 OFP는 스위트 8까지 개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F-15K의 OFP가 최신이 아니다. 한국 공군이 장차 F-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어떠한 골자의 프로그램이 될 것인지 현 시점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한국 공군과 방위사업청에서 보잉의 F-15K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한다. 현재 한국 공군은 6가지나 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F-15K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가로 더 추진할 여력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실무자들은 한국 공군이 F-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중국의 S-400과 제122 본격 위협으로 다가오는 2022년 정도쯤이 시작 연도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 시기는 한국 공군의 3차 FX 사업으로 획득한 F-35의 2개 대대가 제17 전투비행단에서 막 전력화를 완료하는 시점이며 KF-16 업그레이드 사업 역시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2022년, 2023년부터는 3차 FX 사업 잔여 수요인 20대를 채우기 위한 후속 사업과 KF-X 양산을 준비하면서 F-15K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F-15K 업그레이드는 어드밴스드 이글이 될 것. F-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AESA 레이더 통합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한국 공군에 제안할 F-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AESA 레이더가 비중이 있다. 또한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IFF-다. 이들은 한국 공군의 F-15K에 통합된 IFF에 대한 모드 업데이트이다. 한국 공군 F-15K는 레드 플래그 훈련에 자주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IFF가 모드 파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다. 이를 위해 모듈과 소프트웨어를 현재 F-15K의 IFF에 통합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F-15SA 대량 도입을 필두로 카타르 공군에서도 어드밴스드 이글에 통합되는 AN/ARQ-239 투즈, AN/AAR-57CMWS, ADC-P2 임무 컴퓨터 등이 통합된 F-15QA를 대량 발주하였다. 이 때문에 F-15E의 스탠다드는 어드밴스드 이글이 될 것이다. 한국 공군의 F-15K 역시 추후 어드밴스드 이글을 기준으로 하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제안받게 될 것이다. 어드밴스드 이글 이전에 한국 공군에 제안되었던 사일런트 이글은 F-15E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는 맞지 않으며 어드밴스드 이글이 F-15E 업그레이드 소요에 부합할 수 있으면서 미래 항공위협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이글이 F-15E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 사일런트 이글 사양은 신조기를 도입할 나라라면 모를까 이미 제작된 F-15E 업그레이드에 적용하기엔 경제성이 없다. 사일런트 이글은 스텔스 성능을 위한 CWB 통합과 흡입구 내부의 레이더 블로커, 결합 등 많은 부분을 손을 대야 하는데 이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비용을 증가시키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F-15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제안받는 한국과 이스라엘, 일본은 이미 F-35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F-15의 스텔스 성능을 부여하기 위한 비용 등을 감소해야 할 필요는 없다. F-15SA는 F-15E 계열기 중 최초로 어드밴스드 이글의 표준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기종으로서 비행저 체계 역시 기존의 F-15에 통합된 체계와 연결에 의해 각 조종면을 제어하는 기계적인 구동체계에 피치 롤 요세축이 임계 영역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기교식 비행저 체계를 제어하는 디지털 비행저 컴퓨터가 통합된 체계. 컨트롤 오그멘테이션 시스템이라고 한다가 아니라 내축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통합되었다.
카타르 공군이 도입하는 F-15QA에도 내축 디지털 FBW가 통합될 것이며, 따라서 한국 공군의 F-15K의 비행저 체계도 디지털 FBW로 일신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디지털 FBW 역시 어드밴스드 F-15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2020년대에 한국 공군이 F-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예산 규모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 문제로 인해 어드밴스드 F-15의 핵심 구성 요소 모두를 F-15K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없다면 FBW로 비행저 체계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배제될 것이다. AN/ARQ-239 두주와 AN/AAR-57CMWS F-15SG는 후방의 ICS 안테나 하우징이 두주를 통합한 F-15SA의 그것과 흡사하기 때문에 F-15SG의 통합 전자전장비가 두주 또는 그와 연관이 있는 체계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심지어 싱가포르 내부에도 있었다. 이 때문에 추후 한국 공군의 F-15K 업그레이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두주와 F-15SG의 연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취재한 바 있다. 두주와는 관계없고 우리들도 F-15SG의 어떤 전자전 장비가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F-15에 독자적으로 전자전 장비를 통합한 이스라엘 IAI와 엘빗 시스템즈가 싱가포르의 F-15SG 전자전 장비 통합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F-15SG의 일부 임무 장비 통합은 보잉과 다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것 같다. 다만 F-15SG는 앨리스라 SPS-2110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 SPS-3000ECM이 통합된 F-15I와 ICS 하우징 형상이 다르며 심지어는 F-15I에는 없는 하우징도 후방에 추가로 존재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F-15I에는 ARQ-135의 안테나 중 소형 안테나인 3밴드 안테나만 통합되어 있고 다른 대역은 SPS-3000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F-15SG에는 ARQ-135 계열 ICS의 1밴드 또는 1월 5일 밴드 안테나가 후방에 통합되고 여기에 추가로 메인 ECM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제가 통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장차 F-15K의 ITWS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AN/ARQ-239 두주는 F-35의 AN/ASQ-239 바라쿠다 통합 전자전 체계를 바탕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서 ASQ-239의 발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두주가 바라쿠다 시스템의 발전형이라는 말은 F-35의 바라쿠다 시스템보다 더욱 성능이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능이 아닌 운용 개념 측면에서 더욱 향상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F-35에는 360도 전방위 적외선 영상정보 제공과 함께 MAWS 기능을 함께 하는 AN/AEAQ-37 EODAS가 AN/ASQ-239 시스템과 별도로 F-35에 통합되어 있다. 반면 두주는 전자전 시스템과 MAWS인 AN/AAR-57 CMWS를 하나의 코어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순한 통합 전자전 체계가 아니라 포괄적인 통합 자체 방어 체계로 운영된다. F-15의 전자전 장비의 발전사를 짚어보면 F-15의 추주는 RWR과 별개로 ICS의 RF 수신기도 필요로 하는 체계였으며 그 발전형인 F-15K의 ITWS는 아날로그 RWR이 RWR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ITWS의 코어가 이를 기반으로 ICS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전 체계로 설계되었다. 두주에서는 이와 같이 RWR로서의 기능과 ICS를 지원하는 기능까지 함께 담당하는 체계가 기존의 시스템과 다른 디지털 RWR이며 이를 새롭게 통합된 MAWS와 함께 코어가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밖에 없게 됩니다. 적이 미사일이 발사된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즉시 외부 연료통과 폭탄들을 다 버립니다. 그 후 조종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ECM을 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빙기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ECM 기법으로
정미사일 혹은 금미사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리들을 속여서 라곤을 풀거나 허상 표적을 적이 물도록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다행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빔기동입니다. 빔이란 전투기의 3시 방향과 9시 방향을 말하는데 빔기동은 정미사일인의 전투기의 3시나 9시 방향에 오도록 방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빔기동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미사일이 계속 선회하도록 만들어서 미사일의 속도를 최대한 깎아 놓는 것입니다. 미사일 입장에서는 방어 측 전투기가 좌에서 우로 혹은 우에서 좌로 횡단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일부 시선지형 유도 방식의 대공미사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공미사일은 적기의 현재 위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기의 예상 위치로 날아가는 비례항법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미사일은 좌우로 가로질러 비행하는 적기를 쫓기 위해 더 빠른 원을 그리며 계속 적기의 예상 위치로 향하려 합니다. 물론 전투기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계속 정미사일이 자신의 옆구리 방향을 향하도록 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전투기는 큰 원을 그리며 선회하게 됩니다. 먼 거리에 있는 미사일을 상대로는 현란한 급기동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미사일 입장에서는 각도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요. 빨간 건 미사일, 파란색은 전투기의 경로. 빔기동의 또 하나의 이점은 적 펄스 도플러 레이더를 속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용 대부분의 대공 레이더는 펄스 도플러 방식을 사용하여 적기를 찾습니다. 좌우로 횡단하는 표적은 지면과 상대 속도가 비슷해지므로 레이더는 땅이나 산 정상으로 간주하고 그냥 무시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기가 정면에서 올 때 어떤 레이더가 어떤 주파수를 쓰고 있느냐, 또 거리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조건들 하에서지만 저것이 체프입니다. 전투기에서 체프 뿌리는 사진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여기에 더하여 체프를 뿌리게 되면 정미사일은 체프와 적기를 혼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체프란 레이더에 크게 반사되는 알루미늄 조각들입니다. 적이 전파를 효율적으로 반사시키기 위해선 적의 전파 파장에 맞추어 체프의 길이를 잘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적이 전파를 수신하여 그 파장을 분석, 그 자리에서 고속으로 체프를 잘라서 배출하는 시스템도 개발되었습니다만 이런 장비는 복잡하고 부피가 크므로 지금은 미리 적이 전파 정보를 입수해둔 뒤 그 전파 파장에 맞게 체프를 잘라 놓습니다. 물론 적이 사용하는 전파 파장이 여러 개라면 여러 길이의 체프를 준비해두면 됩니다. 현재는 공중에 더 오래 떠 있도록 하기 위해 유리 섬유 위에 알루미늄을 입힌 것도 사용합니다. 체프는 공중에 뿌려지면 레이더에 크게 보이기는 하지만 움직임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레이더 반사가 큰 표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상대 속도 등도 파악하는 레이더라면 체프를 걸러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빔기동을 하면서 체프를 뿌리면 체프도 빔기동하는 전투기도 정레이더 입장에서는 상대 속도가 똑같아지므로 둘을 구분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 체프와 전투기의 속도 차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견인식 디코이입니다. 디코이란 일종의 미끼란 의미인데 항공기가 긴 줄 끝에다 강한 전파를 발신하는 미끼를 끌며 날아갑니다. 그러면 정미사일이나 레이더는 줄 끝에 달려있는 미끼가 진짜 목표물인 줄 알고 이쪽을 향하게 되지요. 빔기동과 ECM 장비를 같이 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것은 좀 제한됩니다. 의외로 많은 전투기들은 ECM 가능 영역이 정면과 후면이며 측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방을 모두 커버하게 만든다면야 좋겠지만 전투기라는 한정적인 크기의 기체에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는 ECM 장비를 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유로파이터는 내부에 레이더가 360도 회전을 해 전방위를 커버한다 합니다. 만약 미사일을 빔기동으로 회피하는데 실패하였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급선회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비례항법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계속 선회하게 만들어 다시 방향을 전환하여 나를 향해 날아오게 되더라도 빗나갈 확률을 높이는 한편 운이 좋으면 순간적으로
정미사일의 시야각 바깥으로 아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야각을 벗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미사일은 재포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기동 역시 영화에서처럼 배럴롤과 급선회를 섞어가며 서커스 기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의 선회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비례항법 유도 방식의 미사일을 상대할 때는 처음에는 정미사일에서 벗어나려는 방향으로 급선회를 하다가 한순간 갑자기 반전하여 다시 정미사일 쪽 방향으로 선회하는 S자 기동이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정미사일과의 상대적인 거리, 고도등에 따라 달라지는 데다가 미사일 연구 개발자들도 놀고 먹는 것이 아니어서 더 복잡한 유도조종 기법을 섞어 넣음으로써 이런 급기동으로 미사일을 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미사일을 피할 때 그냥 마음대로 막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미사일의 속도와 거리에 따라 최적의 타이밍이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조종사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 미사일이 얼마나 나한테 접근했는지 아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전 같은 시절에는 미사일의 연기를 보고 피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단거리 미사일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이고 중장거리 미사일은 연기도 없이 날아오기 미사일이 발사된 후 보통 5에서 10초 정도가 지나면 로켓 모터가 꺼지고 그 후론 관성력으로 날아옴. 그래도 그 속도는 마하 3에서 4 때문에 눈으로 포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저연, 무연 로켓이 대세가 되다 보니 최신형 미사일은 로켓 연기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센서의 힘을 빌려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투기에 탑재된 미사일 접근 경보 센서는 대부분 방향만 탐지가 가능하고 미사일의 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조종사들은 미사일을 회피할 때 반드시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눈으로 보면서 피합니다. 실전에 투입되었던 파일럿의 말로는 야간에 미사일이 다가오는 걸 보면 빨간 담배 불씨 같은 게 빠르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허나 로켓 점화가 끝난 미사일이 다가온다면 아예 보이지도 않겠죠. 미사일이 근처를 스쳐 지나갈 땐 미사일 모터 소리까지 다 들린다고 해요. 물론 미사일의 명중률이 100%는 아니며 이러한 회피기동과 ECM, 체프, 플레어의 사용으로 미사일의 명중률은 더더욱 떨어집니다. 허나 요즘 열추적 미사일들은 적외선 센서로 적기의 이미지를 포착하여 그 형태만을 조작하기에 플레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선 명중률이 높은 열추적 미사일을 씁니다. AA-10 같은 레이더, 적외선 중에서 양자택일이 가능한 미사일도 있습니다. 결국 조종사는 두 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한 개는 레이더, 다른 하나는 적외선 추적 방식으로 날아올 수 있으므로 체프와 플레어를 모두 뿌려야만 합니다.